일주일에 섹터 하나씩을 정복합니다. YG클럽 고정 댓글을 타고 오세요. 일부러 가죽 잠바 입고 오신 건 아니죠? 저요? 네. 요즘 가죽 잠바 입은 사람들이 잘 나가가지고요. 그래요? 네. 젠슨왕. 근데 교수님이 네. 현직에 계실 때는 주로 이제 채권 운용하셨잖아요. 채권 운용하다가 마지막에 부사장을 할 때는 이제 주식까지 다 겸하게 됐었죠. 예. 근데 신한 BNP 파리바 자산 펀드 매니저는 그 대부분 그 채권 펀드 매니저였어요. 혹시 외람된 질문입니다만 운용 규모가 뭐 보통 책에는 제가 이제 마지막 부사장 할 때는 제가 관리하는 규모가 한 40조 정도 됐고요. 그리고 이제 제 40조. 혼자 뭐 이렇게 내 이름이 펀드 매니저로 들어간 거는 한 10조 정도? 뭐 그 정도가 최고 많았던 때였던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채권이 사이즈가 훨씬 더 훨씬 크죠. 크죠. 그러니까 주식보다. 이건 비교하기가 힘들어요. 아하. 그래서 커 보이는 건데 채권이 워낙 그 규모가 크니까. 근데 이제 그러니까. 분명한 거는 제가 업계에 있을 때도 제일 규모가 좀 컸어요. 다른 펀드 매니저들보다. 그 잘해서 그렇다는 건가요? 잘했죠. 저도 채권 투자도 같이 투자했거든요. 네. 채권 투자로 가치 투자라는 건 어떤 개념일까요? 채권도 분명히 가치를 측정할 수가 있어요. 채권 보통 우리가 5%짜리 채권을 산다 그러면 네. 5%다 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네네네.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5%짜리 채권도 그 커브 기울기나 여러 가지 그 메커니즘에 따라서 어떨 때는 5%짜리 채권이 나는 이건 6%짜리 채권, 6%짜리의 기대 수익률을 가지고 기대 수익률이 달라요. 그렇죠, 같은 5%짜리 채권이라도 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런 게 있죠. 그런 거를 기대 수익률로 계산을 해서 가장 기대 수익률 그러니까 위험 대비 기대 수익률이 높은 그런 그 종목들을 네. 계속 포트폴리오에 편입하고 그래서 그게 싼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약간 비합리적으로 가격이 잘못 매겨져 있을 때 네네. 그때 그거 사서 담는. 어떨 때는 국채가 쌀 수가 있고 네. 어떨 때는 회사채가 쌀 수가 있고 예. 이럴 때도 있고요. 그다음에 어떨 때는 3년짜리가 쌀 수 있고 5년짜리가 비쌀 수 있고 10년짜리가 쌀 수 있고 그러면 비싼 거를 숏하고 싼 거를 롱하는 그런 방식으로 저는 했죠. 약간 주식 쪽에서도 약간 정말 싼 걸 담는 게 가치 투자라고 한다면 물론 이제 전통적인 방식으로 그렇죠. 채권 쪽에서도 그걸 이제 네. 장기간 네. 긴 시간 동안 해오신. 근데 최근에 이 네. 채권 투자 무작정 따라하기라는 책을 쓰셨는데 안에 뭐 네. 장표도 그렇고 그림도 그렇고 되게 디테일하게 들어있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제 어떤 분들한테는 물론 이게 저희가 3월 18일에 촬영을 하고 있고요. 네. 영상은 또 유튜브다 보니까 이게 네. 내년에 보실 수도 있고 내후년에 보실 수도 있습니다만 채권 투자가 중요한 이유 혹은 지금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사실은 제가 채권책 처음에 제가 주식책을 썼었고요. 네네. 그게 나오고 조금 인기가 있어서 그 다음에 채권책의 의뢰가 많이 있었어요. 예. 있었는데 계속 제가 거절을 한 이유가 예. 2010년대에 그 저금리 시대였잖아요. 그래서 채권 금리가 2%, 높아봐야 3%, 네. 예, 1%, 뭐 이럴 때였어요. 그러니까 이 채권을 이거는 누가 투자해? 채권인데 지금 그러니까 그때는 제가 가지고 있는 채권도 예. 뭐 비록 제가 펀드 매니저로 채권을 운용을 하고 있지만은 개인적으로는 제가 가지고 있는 채권을 다 팔았거든요. 네. 채권 지금 가치가 너무 비싸다. 아, 그런 상황에서 책을 쓰기가 참 난감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좀 채권책을 쓰는 걸 고사했던 이유가 너무 어려워요. 이 어려운 복잡하고 3차원 세계의 그 복잡한 금융 상품 세계를 그 2차원이라는 책으로 평면으로 펼치기가 난이도가 너무 높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걸 보면서도 계속 실패하는 걸 봤거든요. 지금까지 채권책 읽어서 이거 나 채권 다 잘 이해할 수 있겠구나 없을 거예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난이도 문제 때문에 저는 좀 힘들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2022년 겨울이었죠. 네. 그때는 채권 금리가 상당히 높아지고 네. 뭐 그런 때라서 지금쯤 금리라면 충분히 국내 채권도 투자를 적극적으로 해볼 만한 그런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책을 쓰기로 했고 두 번째로 이게 너무 어려운 이런 부분 나는 채권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어. 하지만 이거를 알려주기는 너무 힘든 부분이 많으니까 네. 그래서 제가 공저를 구했어요. 제 제자들 중에서 눈여겨보던 두 분을 섭외를 해서 너희들은 롤이 무조건
내가 가진 컨텐츠를 최대한 알기 쉽게 그렇게 이 독자들한테 전달하는 그거를 담당해라. 그래서 제 고리타분하고 복잡하고 어려운 나의 문체를 그렇게 변경하고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협력을 했죠. 되게 그래서 그 쉽게 표현을 문제를- 많이 해내셨더라고요. 예, 그거를 이제 한 게 제 혼자 힘으로는 어렵죠. 두 공저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게 가능했던 그 것 교수님이 같습니다. 너희들은 이제 콘텐츠를 담당하고 책은 내가 나가서 팔겠다. 책은 내가 팔아야 돼요. 잘 팔려야 됩니다. 근데 이제 어떤 분한테 제가 네. 그런 말씀 드렸어요. 이 책 정말 좋다고. 근데 이제 대부분 주식 투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지금 주식 위주로 하고 있어서 혹은 가진 돈이 많지 않기 때문에 채권은 진짜 돈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 아니에요? 라고 하면서 나중에 채권 하겠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예. 이런 인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 제가 94년도부터 그 금융업계에 일을 했었고요. 네. 주식 전문가로서 일을 했어요. 주식 분석을 했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때는 개인적으로 주식 투자가 가능한 그런 때였는데 제가 했던 주식 전문가였는데 네. 기고만장했죠. 주식으로 떼돈 벌 줄 알았죠. 그런데 주식 투자해서 몇 년 만에 예. 다 말아먹더라고요. 크게 벌었다가 이제 또 크게 잃고 뭐 크게 벌고 이랬다가 뭐 같이 벌면 또 술 한 잔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뭐 잘 아시겠지만 네, 네. 막 그러다가 나중에는 폭망했어요. 어. 제 연봉의 10배 되는 빚을 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 회사가 최고 큰 우리나라 보험사였는데 예. 그 당시에 보험사가 작은 자산 운용사를 하나 인수를 해요. 예. 거기 갈 사람 손들어 그러는데 보통 자회사 가라 그러면 잘 안 가잖아요. 네네네. 예, 그래서 손들어서 제가 가겠다. 그 이유가 빨리 거기는 연봉을 한 1,000만 원 더 주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옛날에? 네, 아주 옛날이죠. IMF 직후에 네네네. 가서 빨리 빚을 갚아야 되니까. 그래 갔는데 야, 너 주식 전문가니까 네. 주식 펀드 매니저 해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니 저는 못합니다. 내가 내 돈도 다 깨먹는 이런 놈인데 어떻게 그 소중한 고객의 돈을 제가 주식으로 운영을 하겠습니까? 저는 그냥 채권 배우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채권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채권을 공부하고 굉장히 그 당시에는 그 채권 업무가 지금처럼 화려한 업무는 전혀 아니고요. 예. 12시까지 매일 야근해야 되는 그런 척박한 그런 환경의 그 업무였는데 예. 그런 걸 하면서 채권에 대해서 이해하고 금리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고 그 메커니즘을 알게 되니까 의외로 그 주식에 대한 눈이 트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보면 채권이라는 거는 결국은 채권 그리고 금리라는 거는 모든 투자 자산의 무게를 재는 저울과 같고요. 모든 투자 자산의 길이를 재는 자하고 같아요. 그거를 제가 배우게 되면서 주식 이때까지 내가 했던 주식 투자는 줄자도 없이 집을 짓는 거구나. 그러니까 뭐가 핀트가 안 맞고 결국은 만들어 놓으면 무너지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나서 자연스럽게 채권형 주식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게 됐죠. 채권형 주식이요? 네, 채권형 주식이라는 거는 그 당시에 워렌 버핏이 굉장히 많이 그 말씀을 하셨던 그런 개념의 주식인데 그 채권을 워렌 버핏은 자기가 본인이 직접 그 책을 쓰지는 않았어요. 네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워렌 버핏은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할 거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거다라고 네. 추정해서 책을 쓰기는 했어요. 저도 그 중에 하나였죠. 저도 그 채권이나 금리를 알게 되니까 워렌 버핏이 맨날 얘기하는 나는 채권형 주식에만 투자해라는 그 채권형 주식에 대한 개념을 이해를 하게 됐고요. 네. 그거를 이해를 하게 돼서 그때 이제 그리고 그런 거를 이제 투자를 다시 하게 됐고 네. 그게 몇 년 지나가면서 그 성공 투자가 돼서 어느 정도 그 전에 빚도 갚게 되고 또 투자에 성공하게 되면서 그게 그때가 2007년도에 네. 처음으로 저보고 제가 그때는 채권 펀드 매니저니까 네네네. 그때 책을 써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채권책 하나 써주세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그 당시 2007년도를 보면 금리가 굉장히 막 속등하는 때였어요. 5%, 7%. 그래서 금리는 속등하는데 사람들은 채권에 아무도 관심이 없었어요. 네. 관심이 없고 주식, 묻지마 펀드
이런 데 관심이 굉장히 많았던 때였어요. 그때 2007년부터 금융위기 전까지 아주 난리였죠. 난리였죠. 예, 예. 그때는 오히려 은행에서는 막 자금이 빠져나가가지고 예, 돈이 다막 펀드로 없어서 막 몰렸죠. 은행채 발행해야 되고 근데 돈 아무도 안 사주니까 금리가 또 오르고 예. 그래서 그때는 채권을 투자하는 게 맞는데 아무도 채권에 관심을 가질 사람이 없으니까 네. 제가 채권책은 좀 그렇고 채권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은 하되 그거와 관련된 채권형 주식책을 쓰겠다 해서 처음 나온 책이 그 당시에 굉장히 건방진 이름의 책이었어요. 네네네. 왜 채권쟁이들이 주식으로 돈을 잘 벌까? 채권 하듯이 예. 주식을 평가를 하면 그렇죠. 우리 채권쟁이가 채권 전문가들이 왜 주식으로 투자를 하면 돈을 잘 벌까? 그렇죠. 그렇게 잘 측정을 하고 그 채권형 주식 이런 쪽에 투자를 잘하면 그리고 금리를 이해를 하고 투자를 하면 주식 투자도 훨씬 더 잘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었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그런 책을 쓰게 됐는데 그것처럼 저는 채권을 이해를 하고 채권 투자 요즘은 뭐 10만 원, 20만 원 채권 투자 가능해요. 소액 투자로요. 소액 네, 투자로 가능하고 굉장히 접근성이 좋아졌어요. 그렇죠. MTS 여기 이 너무 책에서는 편해졌죠. 주로 MTS 예. 그 휴대폰으로 스마트폰으로 채권 매매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를 뒤쪽에서 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뭐 몇 개 앱을 깔고 충분히 뭐 몇만 원, 뭐 몇십만 원 투자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접근성이 좋아졌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부자들만의 자산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데 부자들이 좋아하고 부자들이 많이 투자하는 그 자산은 맞아요. 왜냐하면 부자들은 본능적으로 돈을 잘 굴릴 줄 알거든요. 네. 잘 굴릴 줄 아니까 이렇게 위험 자산에 투자를 하고 남는 돈들을 허투루 굴리지 않아요. 그거를 돈이 쉬게 하고 돈이 놀게 하고 있지 않죠. 예금에 돈을 넣는 거는 사실은 좀 돈이 열심히 일을 안 하고 그냥 쉬고 있는 것과 같다면 비효율이죠. 네, 채권은 예금하고 비슷한 것 같기도 한데 예금보다는 더 높은 기대 수익률을 내는 네. 그리고 그래서 예금보다는 조금 더 수익률이 높은 그리고 그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이 장기로 굴러가면 복리로 꽤 큰 차이가 나는 그런 투자가 된다는 것을 그 자산가들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옛날부터 채권 투자를 많이 했던 거고요. 예, 그리고 항상 그 옛날에 자산가들은 금리하고 주식 투자의 기대 수익률하고 이거 비교를 많이 했어요. 많이 해서 그렇죠. 지금은 보통 예전에 보면 야 요즘 금리가 너무 더러운데. 더럽다고요? 그러니까 자산가는 그렇게 얘기하죠. 금리가 더럽다는 건 금리가 어떤 더럽다는 말은 내가 채권이나 예금에 돈을 넣어도 이자가 작다는 뜻이죠. 얼마 안 된다. 금리 더러워 이런 말은 금리가 마음에 안 든다는 말이죠. 그러면 금리가 들어오면 본능적으로 위험 자산 쪽으로 투자를 많이 옮기게 돼요. 부동산이나 예. 그 주식이나 그 자산가들은 예전부터 그런 거를 알고 있는 거죠. 금리가 더러워지면 다른 자산들의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거를. 또 결국은 금리나 채권을 잘 이해하면 다른 자산 투자에 성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예시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채권을 잘 알게 되면 네. 채권 투자를 그냥 열심히 해서 이걸로 고수익 내기는 힘들어요. 채권만으로. 네. 하지만 채권 투자는 사실은 이거를 병행해서 다른 위험 자산하고 같이 병행해서 투자했을 때 그게 어떤 것 같으면 우리가 건투 같은 거 할 때 네. 뭐 어퍼컷이나 스트레이트만 할 수는 없잖아요. 네네. 그 전에 뭘 하죠 항상? 잽. 잽을 날리듯이 네. 이 채권 투자도 약간 그런 역할을 해줘요. 상대방하고 거리도 맞춰주게 하는 그런 역할, 그리고 견제도 하는, 방어도 네네. 하는, 다른 네. 그 공격을 방어도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면 나중에 이제 뭐 한 방은 오른손이 하겠지만 네. 그런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그 또 채권이 보통 그 뭐 전쟁하는 탱크가 이렇게 가는 걸 예. 보면 항상 탱크 뒤에 같은 편 보병들. 보병들이 따라다니고 있잖아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지켜야 되니까. 왜냐하면 탱크가 주 화력을 담당하고 있지만은 시야가 좁죠. 시야가 좁고 뒤에서 누가 와가지고 공격할 화염병 수도 던지면 안 되니까 네네네. 그런 걸 서로 견제를 해주고 방어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어떤 채권의 개념을 이해하고 채권을 주식하고 병행해서 이걸 쓸 줄을 안다면
창과 방패 그러니까 방패의 역할을 하는 거죠. 채권이. 아.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걸 알고 이 병행할 줄 아는 거를 알게 된다면 전체적인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풍요로워지고 좋은 수익이 날 수 있다라는 게 제 주장이죠.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주식 투자를 하더라도 네. 그 주식 수익률을 좀 엄호해 줄 수 있는 네, 음호 맞아요. 예, 보병들, 네, 방패 네, 권투에서도 스트레이트나 훅 나가기 전에 네, 잽 상태. 네. 비유 너무 좋은데요. 그런가요? 네. 그러니까 저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진짜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네. 채권 투자 그 전에 별로 안 하다가 네네. 할 수밖에 없었던 게 공부할 수밖에 없었던 게 네. IRP라고 예. 개인형 그 퇴직 연금, 예. 연금. 예. 거기 보면 위험 자산을 70%못 넘게 그게 설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의무적으로 30% 정도는 안전 자산으로 담아야 하다 보니까 좋든 싫든 채권형을 담아야 되고 그러니까 또 이제 공부를 하게 되고 네. 이런 케이스도 아마 이건 여러분들한테 이제 적용이 되실 겁니다. 네네. 그럼 약간 이제 시장 쪽으로 조금 더 들어와서 질문 네. 한번 드려볼게요. 물론 이게 하루 이틀 된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앞으로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미 국채 10년물 수익률 네네. 금리가 한 4% 이상이고요. 뭐 4.3 이렇게 4.3, 갔다가 4.5 뭐 내려와도 그 뭐 정도인가요? 4, 예, 예. 4.0. 네네. 근데 한국채 10년물은 약 3% 정도, 3.3? 네. 이 정도더라고요. 네네. 그러면 이게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다는 나라가 금리를 1%포인트 이상 더 줍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게 옛날에는 이러면 진짜 막 국내 투자 자금이 다 순 유출된다. 막 네. 이렇게 이제 난리를 펼쳤을 텐데. 그럼 지금은 이게 어떤 상황인 겁니까? 그 금리 차이로 그 자금의 유출을 걱정하는 분들은 사실은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이에요. 열심히 도서관에서- 공부하신 분들이다. 네, 도서관에서 공부만 하신 분이죠. 아, 도서관에서. 네, 왜냐하면 책에는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네. 그런데 사실은 그것 때문에 저는 많이 우려를 했어요. 만약에 그 열심히 너무 공부하신 분들이 은행에도 많이 계시고, 네네. 네, 중앙은행에도 계시고 네네네. 하니까 그런 분들이 잘못 이해를 하고 거기에 경도되어서 정책을 펼치면 잘못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행히 요즘은 그 금리 차이만이 그런 자금의 흐름을 크게 만들어내지 않는다는 거를 지금 이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지금의 금통위에서는. 네. 그래서 굉장히 저는 안심하고 있는 편이고요. 과거에는 한번 그래서 아까 금융위기 때 네. 한번 큰일 날 뻔했어요. 그때 환율 방어한다고 금리 올렸다가 같이 막 따라서 올렸다가. 미국은 이미 금리를 내리고 있었고, 근데 환율이 우리나라가 안 좋아지고 있었어요. 예. 그런데 교과서대로 금리를 올렸죠. 환율을 방어하려고. 원화를 좀 강세 네. 쪽으로 돌리려고. 예, 그리고는 이제 인터뷰에서 그때 한국은행장이 환율 불안해서 금리 올렸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저는 좀 깜짝 놀랐었는데 큰일 났다. 아니야 다를까 셀코리아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환율이 불안해서라고 해서. 불안해서 금리를 올렸는데 예. 셀코리아가 막 일어나면서 환율이 계속 급등하는 거예요. 1,600원까지 그때 올라갔어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요. 그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는 환율은 금리 차이만 그 변수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 가장 중요한 변수는 환율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그 나라의 경쟁력이에요. 경상수지 같은 거. 뭐 그런 가치죠. 그 네. 나라의 가치가 훼손될 것 같으면 환율이 떨어지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네. 그 당시에는 안 그래도 그 다른 나라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네. 한국은행이 금리를 더 올리니까 5% 이상으로 올렸어요. 올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 생각에는 잘못하면 한국 부동산 와르르 하겠는데 한국 부동산 와르르 하면 한국 은행들 와르르 하겠는데 하고는 주식에서 막 돈을 막 패겠죠. 주식에서 자기는 본국도 위험해졌고. 왜냐하면 펀더멘탈이 위험해지니까. 그렇죠. 한국의 펀더멘탈이 위험해질 것 같으니까 주식 셀 러시가 막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환율이 계속 폭등하고 그런 적이 한 번 있었어요. 다행히 그때 한국은행이 그거를 정신 차리고 네네. 한 번만에 2%로 다시 금리를 내리고 나서부터 안정세로 접어들었어요. 그런 것처럼 지금도 보면 우리나라의 그 채권을 투자하는 그 자금, 외국인 투자 자금이 네. 아무래도 환율은 외국인 투자자 영향을 많이 그쵸. 받거든요. 예. 아마 한 230-40조 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투자하는 외국인 주식 투자자 자금은 한 700조 정도 돼요. 네. 한 3배 차이 나죠.
그러면 우리나라의 환율은 주식 투자자, 외국인 주식 투자자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거를 알고 있어야 되고요. 네네네. 그리고 240조 요 자금은 금리 차이 때문에 투자한 자금이 별로 없어요. 아. 기본적으로 외국인 그 해외 중앙은행 이런 데서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그냥 한국 자산 뭐 몇 프로 가지고 있어봐.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금리 차이 때문에 도망갈 자금은 별로 없고요. 주식 투자자들은 이제 뭘 보나요? 우리나라의 펀더멘탈을 보겠죠. 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외줄타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한국은행에서 금리 정책을 저는 뭐 지금 잘하고 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외줄타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자칫 잘못된 결정을 내리면 그 외국인 주식 투자자들이 한국 펀더멘탈 위험하다 하고는 도망갈 그때 환율이 위험해지는 거죠. 환율이 더 오르고 그래서 지금은 금리 차이 이거 신경 쓸 때가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금리 차이가 너무 크면 뭐 이러면 안 되지만은 그래서 외줄타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 조율을 그 다른 변수가 더 중요한 변수들이 많으니 그걸로 다 조율하면서 가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금리 차이 너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 그렇죠. 예. 물론 이제 금리가 가장 중요한 거긴 합니다만 네. 금리만으로 모든 게 결정되는 건 아니다. 그렇죠. 예. 경제는 이제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 맞습니다. 라는 거고요. 그 사실 저희가 3월 18일에 촬영을 하다 보니까 미국 FOMC 회의가 우리 시간으로 이제 3월 21일 새벽 3시쯤에 아마 결과가 나올 테고 그 전에 이야기하기에 조금 이제 애매모호한 측면이 있습니다만 네. 글쎄요. 미국 경기는 너무나 또 뜨겁고 그렇죠. 고용도 좋고 물가는 또 안 잡히고 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또 금리가 많이 내려와야 기존에 채권 투자했던 거는 뭐 평가 이익도 나고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앞으로는 좀 금리는 향방을 좀 어떻게 보세요? 또 높낮이는? 저는 뭐 한 달 전 뭐 그때부터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네. 아마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제가 가장 매파적일 것이다.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미국이든 한국이든 시장에서 예상하는 거에 비해서는 금리 인하 속도가 느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미국을 보면 네. 지금 미국의 주식 자산 예. 계속 뜨겁잖아요. 장난 아니죠. 예. 이런 상황에서 그리고 물가지만은 물가 중에서도 그 주거비 네. 물가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주거비가 그렇게 크게 잘 안 잡히고 있거든요. 월세 같은 거. 네. 이런 상황에서 섣불리 그렇게 금리 인하로 돌리기는 어렵고요. 왜냐하면 이 금리 인하 자체는 계속 또 시장에 자금을 다시 푸는 건데 지금 시장에 다시 자금을 풀 이유가 뭐 주식 시장이 침체된 것도 아니고 예. 물가가 확실히 잡힌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는 경기가 뭐 침체로 가는 것도 아니고 물론 지금 현재 수준의 금리 수준은 좀 과도하게 높은 건 맞아요. 네. 맞지만은 그건 알고 있어요. 그 뭐 연준이도 알고 있고 모든 사람이 알고 있지만은 그 속도만큼은 그런 것들을 조금 확인하는 게 있어야지. 예, 확인하는 것들이 있어야지 인하 쪽으로 돌아설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뭐 올해 미국은 많아봤자 한두 번, 두 번 정도. 그래요. 그래도 시장은 물론 이제 작년 말쯤엔 한 2024년 되면 한 6번은 내릴 거야 막 이랬었는데 그게 한 3번까지 이제 내려왔었고 예. 근데 교수님은 한 2번. 그런데 그 6번은 내릴 거야라고 예상을 할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 금리 자체를 미국이 잘 못 견뎌서 주가도 빠질 것이고, 네네네. 예, 임대료도 낮아질 것이고, 예, 경제도 낮아져서 6번 정도는 내리게 될 거야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은 그냥 내릴 것이야지 지금 그거를 하나하나씩 체크를 해보면 그렇게 주가가 빠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게요. 예, 경제가 그렇게 나빠지는 것도 아니고 그런 그래서 상황이죠. 교수님은 뭐 24년도에 뭐 해봐야 한 2번 정도이나? 전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베이스로 했을 때 지금은 네. 그러면 채권에 투자하기 좋은 시기인가요? 아니면은 어떤 시기인 거예요? 저는 일단 장기적으로는 네. 미국 그 장기물이 매력 있는 금리 수준이죠. 4% 수준, 4% 이상의 수준은 네.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그 중립 금리 수준보다 좀 뭐 그렇게는 생각을 하는데 네. 그거를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금리 인하 속도가 그렇게 기대만큼 빠르지는 않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그 금리가 막 굉장히 많이 빠지는 쪽은 아닐 것 같아요. 이 금리에도 미국 경제가 이 정도 돌아간다는 말은 네. 금리 수준을 조금 더 낮추면 경제가 더 좋아질 수 있다는 말이거든요. 아하. 그러면
장기금리가 그렇게 장기금리는 보통 그 경기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그렇죠. 미래 경기. 미래 경기 나빠질 것 같아 하면 빠질 것 같은데 네. 지금 이 금리에도 견디는데 더 금리 기준금리 더 낮추면 경기 더 좋아질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는 그렇게 쉽게 빠지기는 어렵죠. 어렵고 그냥 안전자산 차원에서 미국 그래도 장기 금리가 4% 이상은 꽤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네네네. 장기적으로 보면 괜찮을 수 있다. 다만 저는 안 한다. 저는 예? 왜냐하면 예. 저는 지금 미국채 금리 수준은 뭐 장기적으로 할만하지만 뭐 저는 원래 장기 투자자이기 때문에 네. 하지만은 환율은 좀 불만이 많아요. 아하. 네, 환율은 미국의 환율이 지금보다 1,200원대로 좀 예. 내려가는 게 가치적으로 가치상 맞는 얘기다.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예. 그 말인즉슨 네. 지금 미국채 금리 뭐 10년물만 하더라도 한 4.3% 정도에 사면 이건 뭐 나쁘지 않은 금리에 진입하는 포인트가 될 텐데 네. 하지만 원달러 환율이 네. 1,300 뭐 한 30원이 아니라 네. 1,200원대가 적정 환율이라 보기 때문에 약간 환차 손을 볼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일까요? 장기적으로. 예, 장기적으로. 장기 투자를 하다 보면 나중에 환율 때문에 예. 지금 뭐 4% 정도 수익을 충분히 다 테이크하지 못한다.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한국 채권은 좀 더 저는 더 또 부정적이고요. 아, 그래요? 예, 한국 채권 금리 수준은 한국도 금리 인하를 그렇게 급히 하기에는 마뜩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미국도 안 내리고 있고. 예, 가계 부채 문제가 사실은 굉장히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 가계 부채가 이런 상황에서 또 금리를 인하한다는 거는 결국 신용을 또 증가시키는 거기 때문에 대놓고 가계 부채 다시 증가시키겠다는 거거든요. 네. 예, 그거는 한국은행의 철학이 바뀌지 않는 한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한국은 미국보다도 오히려 금리 인하 속도가 느릴 것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미 또 많이 반영돼 있어요. 예, 금리 인하를 벌써 한 두세 번 정도 할 거를 반영해서 3년물 금리, 10년물 금리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채요. 네네, 네. 국채 금리가 그렇기 때문에 뭐 그 금리를 실제로 인하해도 추가로 금리가 더 빠질 여지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도 어떤 트레이딩 전략 측면에서 보더라도 속된 말로 뭐 먹을 게 별로 없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채권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안 좋을 때 상대적으로 더 각광받는 자산이 되잖아요. 그렇죠. 경기가 안 좋으니까 맞죠? 중앙은행도 네. 기준금리 더 낮출 걸로 기대가 되고 네, 그러면 평가 이익이 더 날 수 있고. 네, 근데 지금은 우리 경제가 좋은 것도 아니고 네, 조금 부진하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금리를 더 내릴 정도도 안 되고 네. 뭔가 되게 애매모호한 막 이런 상황인 거예요. 예, 저는 그래서 아까 외줄타기라고 했고 지금 현재 그 금리 통화 정책이 난이도가 지금 최고 수준이에요. 최고 수준이고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래서 한국은행이 지금 꽤 오랫동안 꼼짝도 못하고 있는 거를 네. 약간 비판하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굉장히 지금 어쩔 수 없는 판단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금통위원들도 나름대로 또 그 안에서 고민은 많은데 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네, 움직이지 않는 것도 엄청난 그 운용이거든요. 예. 아니 그러면 그 채권 투자 무작정 따라하기 이 책을 쓰셔놓고 네. 지금 채권 투자는 별로 네. 이렇게 매력적이지 않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아니요. 여기 안에는 꼭 네. 국내 채권 얘기하는 것 그리고 그렇지만은 제가 장기물 채권 뭐 5년, 10년 이런 거 할 때는 지금 좀 그렇게 좋은 타이밍이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이고 네. 우리가 채권이라는 게 그런 경기가 나빠서 금리 하락으로 큰 자본 이익을 얻는 이런 채권 장기물뿐만 아니고 예금 금리보다 조금 더 높은 기대 수익률을 내는 회사채라든지 네. 충분히 굉장히 이 채권 투자의 가장 큰 장점은 다양성이거든요. 다양성. 예, 입맛에 맞는 그 수많은 종류의 채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뭐 그런 걸 투자할 때는 충분히 지금은 가능한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뭐 1년 만기, 2년 만기 채권들 네. 그 중에서 뭐 AA 회사채, 음. A 플러스 등급의 회사채 이런 것들은 예금보다 기대 수익률이 높을 거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런 거를 예금 대신에 그렇게 투자를 하면 좋을 것이고요. 그러니까 국채 장기물 투자는 그다지 메리트가 없지만 네네. 다른 쪽으로 눈을 돌려보면 기회가 있다. 또 우리나라 그렇죠. 중기물 이하 뭐 1년에서 한 3년 정도 되는 채권들에는 충분히 관심을
가질 만하다. 뭐 예금이나 돈을 놀리고 있는 바에는 채권에 투자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해외 채권 같은 경우도 미국 채는 뭐 장기적으로는 제가 괜찮다고 했지만 네네네. 환율 때문에 좀 그렇고 지금도 최근 한 1년간 가격이 좀 급등하기는 했지만 뭐 브라질 채권이라든지 네네. 그다음에 인도 채권이라든지 뭐 이런 쪽은 좀 관심을 충분히 가져볼 만하다 말씀드리고 그런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예. 언제든지 그 채권에 대한 지식이 필요한 거죠. 사실 채권도 그 뭐 발행처나 만기에 따라서 천차만별이고 종류도 셀 수 없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와 어느 쪽으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참 모를 정도인데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인도 국채나 네. 브라질 국채 같은 게 네. 브라질 국채는 근데 사실 뭐 10여 년 전부터 뭐 논란도 많았고 논란이 고금리도 많죠. 있었고 예. 또 사실 국가 신용등급 자체가 조금 불안불안한 것도 있고요. 브라질은 네, 네, 과거에도. 네, 네. 인도는 어떻습니까? 인도는 금리를 많이 주나요? 인도가 한 7% 수준에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그리고 환율도 생각보다 안정적이에요. 아하. 네, 그래서 좀 이렇게 캐리 수익률, 그 예. 이자 수익률을 계속 저는 좀 테이크 하겠다. 네. 우리나라 금리는 뭐 3%대 수준이니까 더러우니까. 낮으니까. 네, 좀 그런 그 정도 수준의 이자율을 얻겠다 싶은 쪽은 저는 인도 채권, ETF, 인도 채권은 직접 사는 것보다는 ETF를 살 수 있을 거예요. 아, 채권 ETF요. 네네. 인도 채권 그래서 ETF. 저는 IRP 쪽에서는 네. 채권형 펀드를 많이 투자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30%는. 그리고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일단 소득세가 이자 소득세 때문에 예. 그리고 이자 소득세가 IRP 밖에서 하게 되면 그게 종합금융소득에 그쵸. 포함이 되니까 2천만 원 넘어가면. 네, 그래서 세금에서 굉장히 불리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채권형 펀드, 채권 펀드 중에서 뭐 ETF도 요즘 만기형 ETF 같은 것도 있고요. 네. 그런 건 채권 투자하고 굉장히 비슷한 효과를 내게 하는 아하. 그런 ETF인데 그런 걸 투자를 하고 해외 채권 투자 그러니까 이자를 많이 받는 그런 쪽의 펀드는 무조건 RP 그쪽에서 뭐 세제 혜택이 예, 있는 세제 혜택이 상품에다. 있으니까, 예. 거기에다가 많이 투자를 하시면 좋다. 아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와, 인도 예. 국제 ETF는 저도 생각을 잘 안 해봤었네요. 오. 예, 예.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던 잠깐만요. 경고 문구 나가죠? 경고 문구요? 예, 아, 예. 인도 왜? 펀드 넣었다가 네. 잘못돼도 투자 이제 본인 예. 판단이고 막 이거 네. 예, 원금 보장을 하지 찌르시면 안 않고. 됩니다. 아, 네, 맞습니다. 근데 저희는 되게 이제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시다 보니까 네네. 상식적으로 알고 계십니다. 근데 한 번 더 네. 간주를 해드려야죠. 예. 네. 투자 판단 이제 본인 책임하에 네. 하시길 바라겠고. 근데 이게 말씀 참 잘하신 게 예전에 10여 년 전에도 브라질 국제. 네. 그래서 모 금융사가 네. 브라질 국제 엄청나게 프로모션을 걸었었는데 네. 그 직후에 브라질 막 정세가 되게 불안해지고 하면서 브라질 채권 값이 막 급락을 하고 막 이랬었잖아요. 그런 적이 지금은 있었죠. 어때요? 그게 이제 그 플로우를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2000년 초반대, 네네. 2012년, 21년 그때 처음으로 브라질 채권에 프로모션 걸려서 엄청 팔아댔어요. 막 브라질 막 정부사에서. 국채인데 거의 10% 수익률을 준다 막 이러고. 네. 근데 그때 많은 돈이 이동했는데 그 많은 돈이 이동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네. 그때 그 금융소득 종합과세 그게 한도가 그 전에 컸었거든요. 네. 한도가 지금의 점점 2천만 낮아졌죠. 수준으로 확 낮춰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전부 사람들이 갑자기 이거 이자 소득세 안 내는 자산이 어디 있어? 그걸 찾기 시작한 거예요. 아하. 그래서 많은 돈들이 그래서 저는 그 정책이 정말 저는 좀 헛발질이었다. 네. 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때 그 돈들이 어디로 갔나 하면 뭐 장기 국채 아니면 뭐 보험사의 장기 금융 네. 별로 그렇게 우리나라 경제에 도움이 안 되는 쪽으로 많이 흘러 들어갔고요. 왜냐하면 주식도 그때부터 배당 소득세가 부담이 되니까 네. 그게 되니까 주식에서도 자금이 많이 빠져나가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되는 그런 요인이 됐는데 그 중에 한 군데가 브라질 채권이었어요. 네. 이자 소득세가 없으니까 예. 종합 소득세하고도 관련이 없잖아요. 그걸로 많이가 그거를 이제 증권사에서 이용을 했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때는 환율이 너무 높았어요. 환율이 한 600원 정도 했거든요. 헤아라가. 네네네. 헤아라가 600원 정도 했는데 지금은 한 270원
260원, 70원 그 정도 하는데 예. 그때 600원 정도 했었어요. 근데 그때 환율은 너무 비싼데 그 환율을 저는 이제 해외 자산에 투자할 때 아까 그 미국채 투자 환율 때문에 잘 안 한다 그러잖아요. 네네네네네. 물가를 보거든요. 그 나라의 스타벅스 커피 가격이 우리나라 스타벅스 커피 가격과 효용이 같은데 네. 많이 비싸다. 그러면 많이 비싼 것은 뭐 옛날에는 그 빅맥으로도 비교 많이 네, 했고 빅맥 지수 같은 거. 예, 많이 비싸다는 거는 둘 중에 하나다. 이 스타벅스 가격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이 나라의 환율이 다시 하락해야 된다. 예. 이건데 스타벅스 가격이 떨어지는 건 좀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환율이 떨어져서 결국은 그게 매치가 돼야 된다. 예. 그게 이제 가치 투자자들의 개념하고도 조금 아하. 일맥상통하죠. 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환이 지금 비싸다. 스타벅스 가격이 안 비쌀 거예요. 아마 우리나라보다 많이 비쌀 거고. 거기 브라질 콩 많이 나는데 커피 콩 많이 나는데도 비싼가요? 근데 브라질은 그러니까 스타벅스로 비교하면 안 돼요. 아, 그러네. 다른 걸로 비교해요. 그러네. 뭐 거기는 일본 커피가 같은데 많으니까. 일본, 유럽이나 이런 데는 그 스타벅스 커피로 왜냐하면 같은 효용과 같은 품질이니까. 그런데 그때 이제 그런 식으로 제가 환을 투자를 네.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일본은 지금 한 20% 싸거든요. 네. 스타벅스 커피가. 그 말은 일본 환에 좀 관심을 가져도 된다. 뭐 이런 생각이고 싸다. 일본 환이 싼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스타일인데 그 당시에 브라질은 제가 그래서 물가를 체크를 해봤어요. 네네네. 그 당시 뉴스 같은 데 보면 와 브라질 물가 비싸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특히 그래서 어떻게 체크를 해보냐 하면 해외 호텔 뭐 바닷가의 호텔 같은데 내가 가서 자는데 얼마지? 그러면 유럽이나 우리나라 이런 데 비해서 상당히 좀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브라질 환율은 좀 거품이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원화로 체감하기에 당시 2010년대 초반에는 비쌌다. 비쌌죠. 비쌌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투자가 좀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사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제 정작 언제 제가 개인적으로 사기 시작했나 하면 2015년대 사기 시작했어요. 그게 환율이 2010년 초반에는 사람들이 너무 그 브라질 채권 투자를 많이 하니까 토빈세까지 물고 투자를 했거든요. 그런데 토빈세가 없어졌어요. 토빈세라는 거 이제 자본 유출입에 붙이는 세금 같은 거. 그렇죠. 네. 브라질이 그때는 너무 브라질 자기 나라로 돈이 막 많이 들어오니까. 들어오니까 야 우리나라에 투자하려면 세금 물어야 돼. 라고 막 막을 정도였죠. 당연히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물가도 비싸고 환율도 비싸고 그런 상황이었고. 네. 그런데 몇 년 지나니까 그 환율이 한 360원, 370원까지 한 거의 반 정도는 아니도 한 40% 40% 가까이. 떨어지더라고요. 환율이. 야. 예. 그때는 제가 체크해봤죠. 네. 그 물가를 체크해보니까 이 정도면 뭐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수준이라서 그렇게 환율이 뭐 아무래도 이자율 높으니까 환율 떨어질 가능성 높지만은 그렇게 큰 폭으로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투자를 했는데 그때는 환율이 좀 떨어질 것이라는 예상을 해도 가감하게 들어갈 수 있었던 게 10년 만기 브라질 채권 금리가 13%였어요. 2010년대 초반에요. 아니요, 2015년. 15년. 제가 투자할 때. 그 전에는 10%도 안 했어요. 사람들이 많이 투자할 때. 근데 환율은 높았고. 오, 근데 2015년에 상황이 완전 달라지고. 상황이 완전 달라져서 이제 사람들이 안 들어가니까. 안 살려고 하니까. 예. 그리고 뭐 그러니까 또 안 들어가니까 또 브라질 브라질 망한다 막 이랬으니까. 그러고 그런데 자기 자국의 환으로 발행한 채권은 망하지 않거든요. 부도가 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원화로 발행한 채권은 아무리 우리나라가 잘못돼도 계속 원화 찍어내어서 그걸로 갚으면 되잖아요. 네네. 나라가. 그러니까 그게 부도가 나진 않죠. 다만 우리나라가 달러로 다른 채권을 국채를 발행했는데 달러가 부족할 때는 내어줄 달러가 없을 때 그게 모라토리움이죠. IMF에 가서 이제 달러 빌려와야 되는. 되는. 네. 그래서 환율이 떨어질 뿐이지 일단 브라질 회화라 채권은 부도가 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고요. 네. 그 당시에 진짜 다들 막 브라질 망한다고 막 이랬었는데. 제가 좀 우리 가치 투자자는 그런 걸 좀 좋아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역발상. 네. 예전에 LH공사 제가 이제 채권 펀드 매니저 할 때 LH공사가 망한다 그랬어요. 신문 기사 찾아보면 2010년 초반대에 빚이 너무 많아서 큰일 났다. 지금 더 많지 않나요?
그래서 네. 그때 진짜 망한다 해가지고 채권이 헐값에 막 팔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를 줍줍. 예, 조 단위로 샀죠. 와. 예, 해서 그렇게 좀 절대 LH는 망하지 않는다. 예, 그거는 왜냐하면 저는 분석을 해보니까 어. LH 공사가 가지고 있는 뭐 옛날부터 가지고 있던 땅, 네네네. 자산 이게 어마무시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무리 뭐 빚이 많아도 뭐 이거 퉁 치고 났어도 망하기가 어려운 회사다. 그렇게 분석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빚이 많고 불안한 그거는 시장 분위기는 그랬지만 저는 그때 줍줍을 근데 사실 그런 역발상 투자, 가치 투자가 가치 투자죠. 그냥 어디 그냥 용기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사실은 맞아요. 분석이 분석에서 바탕이 나와요. 되어 있으니까 그런 용기가 나오는 거죠. 맞습니다. 당시는 거의 뭐 부장급이나 아니면 상무급이셨을 텐데 그때 그래서 팀장, 네. 팀장급에 네네. 대단하십니다. 근데 결론은 중요한 건 2024년 판 브라질 국채는 네. 지금 그 수익률이 얼마 정도 되나요? 지금은 11%예요. 근데 그 나라는 어떻게 맨날 11%, 10%대 이자를 주고 어떻게 이렇게 유지가 된대요? 그 당시에 그 2015년도에 투자를 했던 거는 그동안 환율이 계속 떨어졌어요. 네. 그 360원, 70원에서 제가 작년 초에 만기가 되는 것들을 보니까 작년 초에는 환율이 240원이었거든요. 그래서 한 3분의 1 정도 원화 헤아로화 날라갔어요. 날라갔지만은 13%의 이자 소득이 그래도 복리로 굴러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복리로 한 7% 정도 수익이 났어요. 연복리 7%. 연복리 7%. 네네네. 그리고 작년에 금리가 13%로 다시 갔어요. 10년 만기가. 예. 그래서 작년 초에 사실은 투자를 한 분은 지금 1년 동안 금리 하락하고 금리 하락이 한 2% 정도 됐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2% 정도 그 평가 차익이 10년 나죠. 만기 2표채가 2% 정도 하락하면 뭐 암산으로 한 15% 정도 평가 이익이 나요. 예. 평가 이익이 나고 예. 환율도 지금 240원에서 270원이니까 뭐 한 15% 정도 네네네네. 그렇게 올랐고요. 예. 그다음에 이자가 1년 동안 10% 정도 13%가 났잖아요. 13%. 예. 13%. 그럼 얼마가 되는 거예요? 30% 넘죠. 그렇게 이자 수익률이 높을 때는 그런 고수익률까지도 이제 나올 수 있는 건데요. 근데 다만 이자 수익률이 높다라는 건 그 정도의 높은 10몇 % 이자를 줘야만 투자자들이 투자를 해준다라는 뜻이니 저 나라의 이제 재정 부담이 얼마나 또 커질지 나중에 진짜 막 배째라 이럴 수도 있는데 모라토리엄 부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약간 남미 지역이 조금 그런 두려움은 그러면은 그런 두려움은 그 브라질이라는 나라에 대한 좀 이해가 필요한데 또 아르헨티나랑은 다르다. 훨씬 다르죠. 예. 경제 규모라든지 그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이라든지 충분히 그런 그 아르헨티나 같은 그런 쪽으로는 가지 않을 거다라는 제 판단이었죠. 네. 아르헨티나는 디폴트 단골손님이라고 그렇죠. 네. 항상 이제 배째라. 네. 근데 브라질은 그런 적이 없었던 거예요. 브라질은 그런 적이 아주 옛날은 모르겠는데 없었죠. 없었고. 그리고 앞으로 저는 더 안정성 면에서는 지금보다 훨씬 좀 좋을 거다. 계속 좋아질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요건 이제 우리 서준식 교수님의 개인 의견이고 투자 판단은 여러분이 직접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현재는 금리가 한 11%보다 조금 안 돼요. 그래서 작년이 참 좋은 기회였는데 그래서 지금은 아주 적극적으로 지금 무조건 막 많이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은 국내 채권이나 미국채보다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훨씬 높은 수익률이 나올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 11% 정도가 이제 복리 수익률로 이렇게 환산을 하면 아마 10년 하면 2.3배. 만원 투자하면 23,000원 정도 그 정도 나오지 않을까요? 그 계산 10년 동안 투자를 한다면 2.8이 나오네요. 11%로 10년 투자하면 만 원이 28,390원이 나와요. 그러면 환율이 반토막 나도 10년 뒤에 반토막 났다고 생각할게요. 그러면 그래도 14,000원 이상 나오잖아요. 뭐 반토막 나도 40%. 우리나라 3%짜리 채권에 투자한 거나 뭐 똔똔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상대적인 수익률뿐만이 아니라 환율도 같이 봐야 되는 거고 그 나라의 신용도라든지 또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 거고요. 네네. 근데 이게
앞에서 미국채, 한국채보다는 조금 더 이머징 마켓, 이머징 국가들의 국채를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네네. 회사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게 항상 하이힐드. 네. 또 약간 이제 채권은 원래 안전자산인데 네. 진짜 안전자산은 수익률이 얼마 안 되니 나는 그래도 조금의 더 위험 부담을 지고 더 높은 수익률로 가겠어라고 하면서 이자 수익률 더 높은 하이힐드 채권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뒤집어 보면은 신용도가 떨어지는 회사로. 네. 요 전략은 2024년에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개인 투자자들이 채권 하이힐드에 투자하는 거를 상당히 좀 반대하는 편이에요. 반대. 예, 왜냐하면 이자율 조금 더 높은 거를 얻기 위해서 계속 위험을 테이크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처음에는 보통 뭐 한 1년 미만짜리에 투자를 해요. 네. 그리고 1년 동안은 안 망하겠지. 그냥 이런 생각으로. 뭐 단기채니까 절마 다른 절마란다. 왜 이렇게 말이 꼬이지? 설마 저 회사가 1년 안에 망하겠어? 막 이런 거죠. 그렇게 하는데 하다 보면 계속 그런 데다가 투자를 하고 있게 돼요. 그러다 습관처럼 이자가 조금 높은 데다가 하는 재미를 맛보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가 터지게 돼요. 그렇죠. 그 10번 중에 한 번만 터져도 예. ELS처럼 되는 거죠. 근데 터졌을 때 네. 문제는 우리가 기관들처럼 대응 능력이 없다는 거였어요. 그거를 기관들처럼 대응 기관들은 능력이 없다. 뭐 이렇게 하면 뭐 화의를 신청하면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이제 해결책을 모색을 하는데 네. 우리가 이게 터졌을 때 우리가 개인들이 채권을 가지고 잘 대응하기가 참 어렵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냥 뭐 이게 그 기관들이 어떻게 결정하는지 전적으로 의존해야 되고 뭐 그런 식으로 그리고 굉장히 골치 아프게 되고요. 예. 그러네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문제가 우리 전문가들은 그런 문제가 터져서 헐값이 된 채권 중에서 이게 살아날 거냐 안 살아날 거냐 그걸 판단해서 투자하는 경우는 있지만은 네네네. 그런 위험성이 존재하고 있는 그 채권들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거는 개인들의 역량으로는 좀 어려운 점이 많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지금 하이힐드 펀드 그 더블 B 등급, 네. 트리플 B 등급, 네. 뭐 트리플 B까지는 하이힐드를 하기 어려우니까 더블 B 등급 하면 네. 뭐 한 6, 7% 하나요? 상대적으로 높은 것도 아니거네. 그 네. 브라질 채권보다 훨씬 낫죠. 인도보다 안전한가요? 저는 그래서 저는 그런 거하고 비교했어도 좀 이머징 마켓에 괜찮은 금리의 채권이 나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물론 뭐 드리는 그 거죠. 이머징 국가의 이거는 장기물이고 하이힐드 회사채 같은 경우 뭐 단기물 금리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네네. 그래도 상대적인 어떤 뭐 도산 위험성 이런 네. 걸 봤을 때 차라리 그쪽 위험성은 나라가 더 나을 저는 거다. 차라리 그런 나라가 낫다 하는 거죠. 예전에 저도 이제 금융 위기 직후에 처음 그때 알았었는데 막 벌처 펀드 이런 거 있더라고요. 네. 약간 네. 그 대머리 독수리라고 하나? 그 썩은 네, 고기 네, 네, 먹는 네. 그런 걸 빗대서 만든 벌처 펀드 정말로 수익률 엄청 높아졌는데 그러니까 채권 수익률 금리를 높이 줘야만 채권이 팔리는 회사인데 그래도 망할까 안 망할까 안 망할 것 같은데 싶은 것만 투자하는 네.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약간 간접 투자로는 가능한 영역일까요? 간접 투자라는 거는 예, 펀드. 예, 그런 정말 하이힐드 벌처 펀드 물론 그것도 사모펀드가 많습니다. 작년에 근데 그런 펀드에는 간접으로 하기가 힘들어요, 우리나라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이제 공적 자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공적 자금에서 네네네. 그런 것들을 사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 예를 들어서 작년에 뭐 레고랜드 네네네네. 사태가 나서 막 금리가 막 오르면 예. 우리가 사적으로 펀드를 만들어서 국민 여러분 여기에 투자를 하십시오 그러지 않잖아요. 네네네. 예, 그 금융기관들이 모여서 뭐 몇 조 조성하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아마 작년에 그렇게 해서 채권을 샀다면 그거 아마 지금 대박 났을 텐데. 돈 많이 벌었겠죠. 예. 그 이 책 뒷부분에도 아까 있다고 네. 잠깐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네. 사실 옛날에는 증권사 지점에 가야 채권을 살 수 있다 이게 이제 등식화돼 있었었는데 그래서 부자들이 하는 자산이다 그렇게 생각을 인식이 했었죠. 있었죠. 네. 근데 지금은 뭐 MTS로 너무 간편하게 할 수 있으니까 또 ETF도 잘 돼 있고요. 그렇죠. 또 국제 네. 선물도 있고 그렇죠. 예. 교수님이 네.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권하시는 방법은 어떤 걸까요? 저는 MTS로 투자하는 게 점점 MTS가 HTS 예전에는 HTS보다 조금 접근성이 떨어졌는데 네. 점점 좋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예. 그래서 지금은 충분히 MTS가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고. 요즘에는요. 예. HTS가 뭔지 몰라요라고 하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네네. PC로 아예 네.
트레이딩 시스템을 켜본 적이 없다라는 분들이 네, 되게 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놀랐습니다. 예, MTS로 하시면 되고요. 그냥 모바일로. 그걸로 여러 개 증권사, 이 채권은 조금 그 주식하고 다른 게 예, 예. 증권사마다 다 보여주고 있는 팔려고 내놓은 채권들이 다 다르거든요. 예, 다르기 때문에 몇몇 채권을 많이 내어 놓는 그런 증권사들의 앱을 깔고 거기에서 비교를 해가면서 이렇게 아하. 그렇게 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채권도 이제 그 증권사가 속된 말로 이제 떼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매로 떼와야. 그렇죠. 도매로 떼서 파는 거니까. 도매로 떼와서 이제 소매로 팔아야 되니까 네네. 동대문에 옷이 많듯이 예, 큰 증권사에 채권이 많다. 발품 팔이를 하면서 이렇게 사셔야 더 좋은 채권을 살 수 있죠. 아, 그것도 하나 여쭤보고 싶다. 아까 그 뭐 브라질이나 인도 이야기 잠깐 해주셨는데 요즘에 많은 네. 분들이 엔화가 원체 약세다 보니까 네, 엔화로 미국 장기 채권에 투자하는 이것도 ETF가 있더라고요. 네, 엔화로 미국채에 투자하는 요 방식, 이렇게 나중에 네, 금리 내려오면 네, 채권으로도 수익률로 먹고 네. 평가 차익으로도 먹고 네. 또 엔화가 다시 이제 강세로 가면은 환율로도 먹고 이 전략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저는 이해가 좀 잘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는 게 예. 그게 엔화에서 엔화로 예, 미국채 ETF를 사는 순간 다시 환을 바꾸는 거거든요. 네네네. 달러로. 예, 그 말은 제가 제 돈이 결국은 달러로 바뀌어서 채권 사는 거하고 똑같은 걸로 저는 여겨지고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네네네. 그래서 그거는 저는 뭐 차라리 일종의 이거 파생일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저도 구조를 잘 몰라가지고. 아니 저는 그게 만약에 해지를 한다면 네. 그것도 좀 약간 바보 같은 짓이죠. 해지를 하면 코스트가 꽤 많이 들 거예요. 아, 비용. 비용이 그 미국채와 일본 채권의 금리 차이만큼은 비용으로 내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별로 지금은 달러를 가지고 있는 쪽에서 엔화를 사서 해지를 하면 오히려 그 해지에서 나오는 이익이 그 금리 차이만큼 나는 경우지 엔화를 가지고 달러를 바꿔서 했을 때는 뭐 금리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일본 사람이에요. 그 미국채 금리가 좋으네 하고 샀어요. 달러로 바꿔서 샀어요. 근데 네. 달러가 내려가면 안 되니까 그거를 해지를 하면 그 이자 차이만큼 비용으로 내야 되거든요. 결국은 거기에서도 이제 비용이 그래서 세상에 공짜는 저는 없으니까. 좀 이해가 안 돼요. 그게 그렇게 하는 게 전혀 그거는 엔화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네. 그렇게 엔화로 미국 ETF를 산다는 거는 만약에 해지를 한다면 그러면 수익이 안 날 거고. 네. 네.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좀 주식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예전에 주식 관련된 이제 가치 투자 책도 쓰셨었으니까. 그렇죠. 다시 쓰는 주식 투자 교과서 예전에 책 네, 제목이 네. 이것도 있었습니다. 네. 근데 대부분의 커리어를 이제 채권 쪽에서 가져가셨었는데 이거는 이제 어떤 메시지를 주고자 그런 제목의 그런 책을 쓰셨던 거예요? 아까 잠깐 얘기했듯이 음. 결국은 채권 지식 그리고 채권에 대한 이해, 금리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주식을 투자하면 훨씬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 주식 가치 투자 책이고요. 네. 그리고 채권형 주식 투자 책이에요. 그래서 채권형 주식이라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지금 채권은 5%짜리 채권, 10%짜리 채권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주식은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채권형 주식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렇게 퍼센티지로 환산할 수 있는 주식들을 채권형 주식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10% 주식은 아니지만은 약 10% 정도 기대 수익률을 가진 주식, 약 5% 기대 수익률을 가진 주식, 이런 식으로 계산 가능한 그 주식들을 채권형 주식이라고 하죠. 뭐 배당을 포함하고. 배당과 그 수익 모든 걸 다 포함한 뭐 그런 개념이고요. 네. 그래서 그런 그 주식은 미래에 이 회사 자산이 대충 얼마인지를 알 수 있는 예측 가능한 주식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주 좋은 회사들이 굉장히 많죠. 아주 좋은 회사지만은 10년 뒤에 이 회사가 돈을 도대체 얼마 가지고 있을지를 판단하기 어려운 그런 주식들은 다 그 신경을 쓰지 않고요. 네. 다 빼버리고 우리나라 한 2-3천 개 주식 중에서 계산 가능한 10년 뒤에 이 회사 자산이 어느 정도 되겠다, 순자산이 어느 정도 되겠다라고 계산 가능한 그런 주식들만 선별을 하면 한 2-300개가 되거든요. 네. 그런 주식만 계산을 해서 요거는 5%짜리, 요거는 10%짜리, 요거는 15%짜리. 작년에는 계산해 보면 은행주 같은 경우는 20몇 %까지 나왔어요.
20 몇 프로짜리 채권형 주식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당연히 더 높은 기대 수익률의 그런 채권형 주식에다 투자를 하고 네네네. 뭐 5%짜리는 팔고 20%짜리는 사고 이런 식의 그런 운용을 하겠죠. 그런 투자 방법을 얘기하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기대 수익률이라는 게 이 네. 산업 자체가 성장 산업이니까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반도체나 배터리나 바이오처럼 네. 기대 수익률이 막 1년에 50% 100%일 거야. 이거는 아닌 거죠. 계산 가능해야 된다. 그렇죠. 그거는 실제로 과거 이거를 미래를 우리를 예측하는 방법은 채권형 주식 네. 과거를 봐야 돼요. 과거를 보고 과거에 꾸준히 돈을 벌어온 거를 확인하고 이런 과거가 있으니 미래에도 과거처럼 계속 꾸준하게 돈을 벌겠구나. 이런 확신이 있어야지 우리 채권형 주식에 넣어주는 거죠. 아무리 이렇게 잘생기고 네. 멋진 분이 좋은 옷을 저 입고 왜 웃지? 네? 저 사업하려는데 돈 좀 빌려주세요. 그러면 마음은 혹하지만은 과거를 모르기 때문에 그쵸. 돈을 빌려줄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장밋빛 희망, 그런 꿈과 희망에는 돈을 걸지 않는 방식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책에서도 우산과 소금 전략을 강조해 주시던데요. 네. 일단 이게 어떤 의미인지부터 좀 아까 말씀 부탁드립니다. 말한 잽과 스트레이트와 그다음에 창과 방패. 창과 방패가 네. 같은 말이에요. 아. 우산은 돈은 잘 벌지만은 네네네. 비가 안 오면 망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 우산 장사 같은 경우는 소금을 같이 팔면 비가 안 와서 우산이 하나도 안 팔릴 때도 이 소금을 사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망하지 않을 거다. 위험을 많이 감소시키면서 평균적인 수익률을 가져간다. 이런 얘기고요. 만약에 소금 100%를 파는 사람들은 또 비가 너무 오면 이 소금 눅눅해지니까 잘 안 팔리잖아요. 네. 그래서 소금 가게 한 켠에 우산 몇 개 갖다 놓고 파시라. 그러면 비가 넘어올 때 그 우산 사가는 사람들이 있어서 망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너무 여기에서 소금은 사실은 그 채권을 얘기하는 거고요. 네. 우산은 주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 예. 그래서 이게 이런 두 개가 이 두 개의 관계를 우산과 소금의 관계를 날씨라는 변수 환경 하에서 상관계수가 마이너스라고 하거든요. 수익률 방향이 네, 반대다. 네. 서로 따로 노는 것들. 네. 예. 수익률 방향이 반대인 것끼리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위험을 상쇄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우산과 소금도 있지만은 그 주식과 채권도 경제가 좋을 때는 주식이 좋고 경제가 나쁠 때는 채권이 좋으니까 같이 섞어 놓으면 그 위험에서 경제 위험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거를 또 다른 얘기를 하면 예를 들어서 그 수출 주식을 좋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환율이 내려가면 네. 원화가 강해지면 좀 안 좋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수출주하고 내수주하고 그러니까 수입 업체하고 같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환율 등락에 대한 위험은 없애면서 그 수익률 평균 수익률은 가져올 수 있다. 위험을 없앤다는 거고요. 네. 저처럼 자산의 상당 대부분을 금융주에 투자하는 사람은 정권주와 은행주를 나누는 거죠. 네네네. 정권주는 금리가 높을 때 좋아요, 낮을 때 좋아요. 낮을 때 좋죠. 은행주는 높을 때 좋아요, 높을 때 좋죠. 그렇죠. 그래서 같이 보유하면서 그런 어떤 위험, 금리에 대한 위험을 상쇄시키면서 그 평균적인 수익률을 가져가는 이런 방식을 우산과 소금 효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좀 성격이 다른 자산을 성격 반대로 움직이는 자산, 네네. 예, 그런 것들을 같이 투자를 하시라 이 말이죠. 예. 그러면 그게 또 이제 비중이 또 사람마다 다를 겁니다. 물론 이제 네. 공격적이냐 보수적이냐 성향에 따라서 네네. 또 나이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또 다를 필요도 있을 테고요. 그러면 2024년 현재 이제 교수님이 일반적으로 보시기에는 네, 우산과 소금, 네, 그러니까 채권과 주식과 채권을 네. 어느 정도 비율로 가져가는 게 맞다고 보세요? 그건 근데 사람마다 일반화할 너무 수는 없습니다만. 예,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네. 그런데 얼마 전에 예. 저한테 한 분이 제가 그 퇴직을 하면서 네. 그 퇴직금을 받게 됐는데 어느 정도 배분을 해야 되냐라고 네. 했을 때 채권도 단기 채권 지금 제가 장기 채권은 네. 별로 안 좋으니까 중기나 단기 채권의 30% 주식을 한 70%로 가져가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잠시만요. 네. 퇴직하시는 분한테 주식 70%요? 이거 되게 공격적인 포트폴리오 아닙니까? 작년 연말 얘기인데요.
네. 아, 작년 연말이라면 뭐 올해 초라고도 아, 할 수 있고. 지수가 뭐 한 2,400 뭐 이랬을 네. 때. 뭐 그것도 있지만은 지금 저는 이제 그걸 뭐로 비교를 하냐 하면 이 바텀업으로 가면 네. 결국은 지금 채권의 금리와 주식의 배당을 비교하지 않을 수 없어요. 배당 수익률을 비교하지 않을 수 없고 네. 저는 예를 들어서 A은행에서 발행하는 5년 만기 채권과 A은행의 배당 수익률하고 좀 비슷하게 아하. 되면 그게 적정 수준이고 오히려 비슷하다 하더라도 주식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는데 몇 배가 되니까 오히려 그 배당 수익률이 은행 예금 수준보다 뭐 3배 되고 그랬잖아요. 그쵸. 예, 예. 그렇게 되면 당연히 주식 비중을 높이는 게 맞고 그래서 지금은 주로 스트레이트를 노리되 그래도 잽잽잽이 없으면 안 되니까 그죠. 뭐 그 정도로 가시라 이렇게 얘기를 말씀을 드렸고 지금도 저는 우리나라 주식이 한국 주식이 전 세계에서 가장 싼 주식이고 그리고 잘 찾아보시면 배당 수익률이 높은 그런 채권 그런 주식들이 많기 때문에 주식의 비중을 좀 높이 가는 게 예. 그리고 약간 이런 것 아까 우상과 소금이라고 했잖아요. 네네네. 배당 많이 주는 주식은 네. 약간 어떤 느낌인가 하면 우산 약간 소금 발린 우산과 같아요. 어떻게 예. 그러니까 배당 효과가 많이 주는 주식은 우산을 딱 펼쳐봤는데 이 안에 소금도 매달아져 있어. 이런 그런 거예요. 거 같아. 어떻게 보면 소금의 효과도 같이 가지고 있거든. 우산을 샀는데 소금을 서비스로 주는 거예요. 배당을 예를 들어서 배당을 많이 주는 그러니까 배당을 10%씩 줘. 네. 그런데 금리가 자꾸 내려가는 거예요. 네. 금리가 예전처럼 제로 금리로 가. 그러면 이 10%의 배당 가치는 훨씬 더 커지잖아요. 그렇죠. 그때 그 경제가 나빠져서 좀 가치가 떨어지는 건 있겠지만은 배당의 가치가 높기 때문에 이거는 경제가 나빠져도 배당을 많이 주는 주식은 약간 채권의 효과를 함께 가져오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배당을 많이 주는 주식을 보유할 경우에는 다른 공격적인 주식보다는 조금 비중을 더 넓힐 수 있다. 높일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비중을 높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 중에 교수님은 금융주, 네. 은행, 네. 증권주 좀 갖고 계시다라고. 네. 이제 저는 그쪽 옛날부터 예. 그런 쪽을 계속 많이. 그래서 오늘 이렇게 표정이 밝으셨군요. 네? 표정이 교수님 밝으신 이유가 예. 최근에 또 증권주, 뭐 은행주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네, 뭐 좀 올랐죠. 그러니까 배당을 기대했지만 평가 차익도 많이 나 있는. 네. 꼭 먹고 알 먹고. 예, 뭐 이 정도로 일희일비하지는 않는 네. 스타일인데. 네. 근데 이게 자연스럽게 최근에 은행주 그래도 정말로 몇 년 만에 오른 이유가 네. 이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이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나중에 이 배당 소득에 대한 이제 세제 혜택을 정부가 뭐 줄지 안 줄지는 나중에 좀 가봐야 알겠습니다만, 네. 뭐 ROE를 이제 개선하라라는 거라든지 네. 코리아 디스카운트 연산을 좀 해소하는 거, 이게 어떻게 좀 제대로 작동이 될 거라고 보세요? 네, 지금은 처음이고 첫 네. 발자국이지만은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이 자본 시장을 개선시키는 노력이 계속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지금 이게 침체되는 경제를 다시 부양시키기 위한 방법은 특히 돈 안 들이면서 쓸 수 있는 방법은 이것밖에 안 남아 있거든요. 아하. 예, 그리고 이거는 우리한테는 어떻게 보면 기회예요. 예. 다른 나라에는 이미 다 하고 있는 건데 우리는 안 하고 있어. 근데 요것만 해주면 경제가 좋아져. 좋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선거 때마다 아니면 어떤 정책가들이 정책을 입안할 때마다 이 자본시장에 돈이 들어오게 하는 이 정책은 앞으로 계속 지속될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지금 우리나라가 다른 거 참 그 노동자들도 열심히 하고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양질의 노동력으로 지금 이런 발전을 이루었다면 지금 이제부터는 지금 그렇지만은 자본 시장으로 돈이 너무 안 들어와서 그렇죠. 많은 어려움을 겪고 네. 있었고요. 하지만 여기 자본시장으로 돈까지 이제 막 들어오면 네. 저는 우리나라 경제는 좀 희망이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질 거예요. 지금 이런 얘기를 제가 몇 년 전에 얘기할 때랑 예. 지금 할 때랑은 완전 분위기가 달라요. 예전에 할 때는
갸우뚱거리는 사람들이 많다. 우리나라에서 그게 되겠어, 막 이런 거죠. 그게 패배주의. 뭐 작년만 해도 네, 그렇게 맞아요. 많은 얘기가 있었지만은 저는 오히려 그래서 기회다. 더 이상 나빠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정책을 써도 이제 더 좋아지는 정책만이 남아 있을 뿐이다. 그래서 그런 정책들이 계속 나올 거고요. 그래서 적어도 지금 너무 이렇게 크게 되어 있는 디스카운트는 상당 부분 이제 해소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그렇게 단기적으로 확 가는 게 아니고 상당히 좀 장기적인 그런 테마로 보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은 배당주 투자 메리트가 네. 채권 투자 메리트보다 훨씬 더 크다. 현재로선. 뭐 훨씬이라고 그러니까 주식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훨씬이라고 하긴 어렵지만은 비교를 해보면 아직도라기보다 뭐 지금 주식의 가치가 훨씬 좋고 예. 아까 이제 밸류업 기대가 되는 주식도 잠깐 좀 얘기를 했습니다만 네네. 지금 상황에서 교수님이 보실 때 좀 기대해도 좋을 만한 주식의 스타일과 예. 전혀 기대가 되지 않는 주식의 스타일을 좀 나눠보자면 네.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근데 저는 이제 가치 투자라서 네. 예전부터 그러니까 가치 대비 가격이 낮은 것들 네, 계산이 이런 되는 것들. 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PBR 수준이 뭐 평균 이상인 것들 그러니까 PBR하고 네. PER을 보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그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부자냐 부자가 아니냐라고 볼 때 첫째는 이 사람이 돈을 얼마 가지고 있느냐 지금 현재 집 한 채 있고 현금 얼마 있고 이걸 보잖아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이 사람 연봉을 보잖아요. 음. 그거 보고 부자인지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네. 심플하게 저는 판단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저 사람은 잘생겼기 때문에 돈을 잘 벌겠네. 네. 저 사람은 머리가 좋기 때문에 머리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돈을 잘 벌겠네로 판단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맞다고 봐요. 그것도 괜찮다고 봐요. 네. 머리가 좋은 사람이 돈을 잘 벌겠죠. 하지만 저는 확률적으로는 네. 거기에다가 그 머리가 좋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 것이래 거기에다가 제 재산 대부분을 넣을 수는 없다는 거죠. 저는 확실히 연봉이 좋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자산도 많은데 그 가격이 훨씬 그 대우를 받지 못한 그런 거에다가 투자하는 게 훨씬 싸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투자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금융주가 좀 올라와 주니까 네. 금융주가 저는 이제 계속 저도 나름대로 아까 제가 펀드 운용할 때도 그런 네, 식이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계속 뭐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뭐가 비싸지면 비싼 건 팔아내고 시장에서 싼 거를 담고 또 비싼 거를 팔아내고 싼 거를 담고 하면 그 펀드 포트폴리오가 최적 포트폴리오를 유지하고 리밸런싱을 계속 한다는 거죠. 그런 예. 식으로 저도 개인적으로도 뭐가 조금 그러니까 예전에 정권주가 비쌀 때는 정권주가 많이 막 비싸졌을 때 예. 금리가 막 낮을 때 그죠? 네네네네네. 그 코로나 때 그때는 또 은행주들은 배당도 막 갑자기 증가시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권주를 팔고 은행주 비중을 막 높였다면 지금은 최근에는 이제 은행주가 좀 높아져서 예. 그래도 여전히 매력적이긴 하지만 네. 일부는 저는 너무 몇 종목에 이렇게 너무 집중이 돼 있으니까 평소에 이제 그거를 조금 풀어보고 싶은 그런 요건이 있거든요. 근데 요즘 참 괜찮은 기회를 주더라고요. 은행주들은 좀 올라갔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매도하면서 지금 밸류업의 수혜를 얻을 수 있는 종목들인데 잘 안 오르고 있는 종목들 그런 쪽으로 지금 계속 분산을 다시 교체 매매를 지금 하고 있죠. 어허. 그래서 지금 아직도 여전히 그 저평가된 주식들이 뭐 유통주에도 있고 통신주에도 있고 그리고 식음료주들에도 뭐 특히 많고. 근데 요즘은, 이것들도 예. 약간 이제 배당 수익률도 나와야 되고 계산이 가능해야 된다. 예, 배당은 저는 적어도 6% 이상 지금 뭐 여러분들은 한 5% 이상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6% 이상 이게 지금 현재 6%를 주는 거에만 관심을 두면 안 돼요. 이게 배당이 앞으로. 또 앞으로도 늘어나겠느냐. 그쵸. 그죠? 그래서 중요하죠. 지금 6%인데 10년 뒤에는 한 10% 정도까지 느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과거 배당을 잘 주는 것들 과거 10년 동안 보면 배당이 계속 늘어나는 앞으로도 그런 종목들이 꽤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잘 픽을 하면 10년 보유하면 평균 배당 수익률이 뭐 8% 이상 되는 것들 지금 꽤 많이 찾을 수가 있고요. 예. 한 8% 정도면
10년이면 2배가 넘죠. 그 배당만으로 네네네. 그렇죠. 100% 이상의 수익률을 얻을 수가 있는 거고요. 예. 그리고 배당 수익률은 현재 기준으로 6% 이상. 근데 이것도 이제 미래에도 이 정도 이상이 되어야 되고 배당도 그렇죠. 꾸준히 우상향한다면 더 투자금 좋고. 대비 지금 6% 이상인데 예, 네. 계속 꾸준히 증가하면 10년 동안 한 평균 8% 정도 예, 그렇게 나올 수 있는. 예. 은행주들도 작년 말 기준으로 얼추 한 막 8%, 9% 배당 수익률 나오는 것들이 꽤 있었는데 금융지주사 기준으로. 그때는 뭐 물반 고기반이었죠. 예. 근데 지금 이제 주가가 상대적으로 오르다 보니까 같은 금액을 배당 주더라도 지금 이제 기대할 수 있는 배당 수익률은 이제 시가 배당률 기준으로 한 뭐 6% 초반 뭐 이렇게 또 내려오긴 했더라고요. 네. 또 하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주식 중에 가장 안전한 주식은 역시 삼성전자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는 게 네. 그동안 이제 수십 년간의 이제 공식이었죠. 네. 근데 또 최근에 주가 수익률로 보면 네. 삼성전자 참 이제 속 썩이는 것까지는 아닌데 또 오르지도 못하고 있고요. 현 시점에서는 혹시 어떻게 보십니까? 또 이제 하이닉스랑 또 비교 대상이 또 있다 보니까. 삼성전자는 사실 저는 오래 전부터 분석을 해왔고요. 예. 제가 처음 책을 쓸 때부터 거기 삼성전자 밸류에이션을 분석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삼성전자는 좋은 채권형 주식이다라고 아하. 했었고, 네. 그거 개정판이었죠. 2018년에 그때 개정판 썼을 때는 그 당시에 5만 원 정도 하던 그 삼성전자 주식이 네. 4만 원 이하면 사도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계산해 보니까 그때 가격은 좀 고평가돼 있더라고요. 2018년 기준으로요. 예, 2018년 네네네. 말이었어요. 네. 제 기억으로는 그때 보니까 한 5만 원. 그러니까 2018년 그 여름 정도에 제가 쓰고 있었으니까 네네네. 뭐 그 정도 됐겠네요. 그때는 제가 4만 원 이하면 내 계산으로는 살만하다라고 책에다가 적었는데 그걸 쓰면서도 이렇게 생각했어요. 설마 이 6만 원 가던 삼성전자 주식이 5만 원까지 왔는데 또 4만 원까지 떨어질까? 약간 이런 생각 맞나요? 2019년쯤에 4만 원 정도 왔었네요. 갔죠. 예. 그러니까 제가 책을 쓸 때는 4만 원까지 가리라고는 예상을 못했어요. 하지만은 내 계산으로는 4만 원 정도 가야지 나는 그때부터는 매수하겠다라는 그때 이제 그런 글을 썼죠. 그리고 네. 실제로 그때 제가 이제 자산운용에서 부사장 하고 있을 때인데 네네네. 실제로 4만 원 갔을 때 그때는 이제 삼성전자 사야 된다 하고 네네네. 인터뷰 기사가 있어요. 오. 지금도 찾아보면 있으세요. 예. 이 말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저는 삼성전자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네.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또 그런데 지금 말씀을 드리면 댓글에 예. 안 좋은 얘기들이 있을까봐 삼성전자 상당히 주주분들만 조심스럽거든요. 500만 명이 500만 넘어서. 명이잖아요. 상당히 조심스럽기 때문에 저는 원래부터 삼성전자를 싫어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좋을 때는 사야 된다고 인터뷰해서 신문 기사에도 나오고 그랬다. 이제 그 말씀 먼저 드리고요. 지금 저는 삼성전자를 좀 보수적으로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요? 아까 그랬잖아요. 주식을 미래 가치를 볼 때 미래에 얼마가 될지를 볼 때는 과거를 본다고 했어요. 예. 근데 저는 삼성전자 과거를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최근 한 2년 정도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창립 이후에 적자를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ROE가 굉장히 아무리 처음에야 뭐 30% 뭐 20 몇 프로 이렇게 나왔지만은 그게 점점 자산이 커지니까 ROE가 점점 내려오면서 저는 한 15% 정도는 유지해 줄 거라고 기대를 했었어요. 네. 근데 지금 한 2년 연속 10%가 안 되거나 10% 수준의 ROE가 2번 연속 나왔어요. 이거는 저한테는 좀 안 좋아요. 왜냐하면 과거를 보는데 과거가 뭐 20 돈 벌다가 지금 15 돈 벌다가 갑자기 10으로 돈을 버는 경우는 나중에는 제가 이제 미래에 이 회사가 돈을 얼마 벌까 ROE 기준으로 그거를 생각을 해보면 10을 아무리 잘 줘도 10이고 아마 한 88 정도 버는 걸로 계산할 것 같아요. 순이익은 증가하겠죠. 하지만 ROE는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떨어진 ROE를 적용해서 채권형 주식 분석을 해보면 이게 ROE가 10% 이하인 경우 미래에 기대되는 순자산 가치 그거를 지금 뭐 할인율로 할인해 보면 저는 조금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 조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익성이 좀 안 좋아지고 있다. 최근 들어서 네. 더더욱이. 네, 그거는 제가 이제 판단하는 기준이 ROE
장기적인 ROE 추이인데 네. 이 ROE 추이가 다시 15% 수준 이상으로 이제 또 올라가고 그게 또 몇 년 유지되는 모습을 보이면 저는 또 생각을 또 바꿀 거예요. 하지만 지금 최근 이렇게 두 번 연속으로 이렇게 10% 이하 정도로 떨어진 이런 경우는 없었거든요. 없었고 요거는 다시 새로운 그런 상황으로 저는 일단 보수적으로 계산할 수밖에 없고. 예. 근데 요 지점에서 이제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들을 위한 질문을 좀 드려보자면 네네네. 과거 2년은 이미 지나간 2년 아니냐. 네. 그래서 누가 얘기했더라? 피터 리치인가요? 워런 버핏이 얘기한 것처럼 이제 백미러 보고 운전할 수는 없는 건 아니냐 이런 반론이 있을 수도 있겠고 네네. 또 이제 메모리 반도체 어떤 사이클이라든지 또 이제 HBM이라도 미래에 또 달라지는 것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네. 근데 교수님은 언제 이제 채권형 주식처럼 이제 분석을 하시다 보니까 좀 다를 수가 있는 건데 네. 요건 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과거를 보는 거죠. 예. 제가 돈을 빌려줄 때는 과거 10년 동안 이 사람이 돈을 잘 갚았냐 못 갚았냐 이거를 보는 거고요. 지금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예전에는 신용이 참 좋았는데 최근에 보니까 조금 눈빛이 달라졌네. 이제 이런 시각으로 보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아하. 예. 그래서 채권을 판단하듯이 예. 전반적으로 네. 2024년 이제 좀 포트폴리오 전략을 좀 가져가자면 네. 어떤 식으로 좀 조언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포트폴리오. 네. 네. 저는 그냥 국내 주식 예. 비중이 가장 높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세요? 네. 예전에 제가 책을 쓸 때는 그때는 하도 해외 투자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서 예. 해외 자산을 한 10% 20%는 가져가셔야 된다 이런 주장을 많이 했는데 요즘은 오히려 해외 자산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되게 많으셨죠. 네, 뭐 해외 그런 얘기는 이제 할 필요가 없을 것 예. 같고요. 그런데 지금 저는 이제 국내 주식이 그래도 제일 좋고 제일 좋은 이유는 가장 싸기 때문이고요. 아하. 그리고 가장 싸면서도 앞으로 더 이상 나빠질 것보다는 좋은 것만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예. 지금 최악의 국면을 이제 지나가고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예. 최근에 다른 나라 주식들은 막 오르는데 우리나라 못 오르고 있잖아요. 네네네. 예, 뭐 이런 국면이고 요거 뭐 몇 년 가겠지만은 저는 앞으로는 점점 더 좋아지는 쪽으로 더 길게 보면. 예. 그리고 제가 말하는 국내 주식은 사실은 제가 주로 하는 그런 저평가 예. 가치주들 얘기를 하는 거고요. 예, 그런 쪽을 좀 많이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하시면 좋겠고 해외 쪽은 오히려 이머징 마켓 채권 쪽에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비중을. 네. 그래서 미국채는 기본적으로 조금 가시는 것도 좋지만은 그것보다는 이머징 마켓 주식 다른 쪽을 좀 비중을 높이고 그렇지만 채권은 합쳐서 한 30%라면 주식은 저는 오히려 한 70% 정도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주식 비중을 더 높이고 있습니다. 더 가지고 있습니다.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요거는 이제 현재 기준이라는 거고요. 현재 기준, 예. 요게 예를 들어서 어떤 상황일 때 또 이제 달라질 수 있을지 예를 들어서 이제 변수라는 건 항상 생겨나지 않습니까? 네. 저는 예를 들어서 뭐 이번에도 3,000포인트가 넘어가면서 특히 은행주 같은 것들이 지금보다도 더 한 번 더 레벨업하면 지금 네. 한 번 레벨업 했잖아요. 네. 한 번 정도 더 레벨업하면 은행주들을 좀 팔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때부터 다시 이제 저렴한 제 주식이 가격을 그래서 저는 뭐 그걸 개인적으로 PBR 한 0.7, 0.8 수준 정도면 네네. 다른 좀 비중을 좀 줄여. 그리고 주가가 오르면 또 배당 수익률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때도 지금 차라리 채권이 나을 수도 있겠는데 하고 채권으로 조금 팔고 그런 거죠. 그래서 저는 비중을 제가 크게 움직이는 거는 가격이 많이 올라가면 그때는 주식 비중을 줄이고 그런 쪽이기 때문에 뭐 가격이 지금보다 주가가 더 많이 빠지면 또 아마 최근에 조금 현금화한 것들을 다시 그것들도 다시 주식으로 투입을 하겠죠. 내가 작년까지는 제가 뭐 어떤 방송에 가서 네. 주식 사기 위해서 딸내미 책상도 뒤지고 있다. 그런 말씀을 동전이라도 나올까? 동전이라도 주셔서 나는 이거 사고 싶다. 은행주 사고 싶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작년 하반기쯤에는 그 정도로 쌌다. 네. 쌌는데 지금은 그때보다 올랐지만 여전히 저평가돼 있고 또 꼭 금융주 말고도 저평가되어 있는 주식들이
주식들이 지금 늘려 있으니까 네. 저는 좀 장기적으로 보시고 예. 장기적으로 보신다면 그 싸고 싼 주식들이 많이 넘쳐 있고요. 넘치고 있고 그런 것들을 다 하라고는 하지 않을게요. 일부 포트폴리오에 좀 담아 놓으시는 게 뭐 장기적인 수익에 큰 도움이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끊임없이 리밸런싱을 하시는 거고 네. 이 리밸런싱은 또 끊임없이 계산을 또 해내야 된다라는 것도 계산을 하는 게 기본이죠. 중요하고. 예. 그래서 뭐 그거를 제가 그 학생들이 네. 수업 시간에 이런 채권형 주식 분석을 하거든요. 분석을 해서 매년 책자를 하나씩 만들어요. 숭실대 학생들하고 같이요. 숭실대 경제학과 학생들이 예. 그래서 그 개미 투자자들을 위한 안내서라는 거를 그 숭실대학교 경제학과 자료실에 들어가 보시면 매년 이렇게 출간되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경제학과 홈페이지의 자료실 예, 거기 보시면 그 학생들이 발굴한 채권형 주식들 계산하는 것들 그런 거 보면 공부가 많이 되실 거예요. 예. 그거 보고 교수님이 어떻게 학점을 주시고 동그라미 세모 X 막 이렇게 하시나요? 예, 뭐 그렇게 보고 뭐 열심히 한 분들은 다 잘 주는데. 요거 혹시 또 검증을 또 해보고 싶은데 이게 또 이게 A+ 맞은 이제 그런 시험지 딱 가져와가지고 이게 수익률하고 이어지는. 아니 혹시 시험지가 채점을 아니고 한 6개월 뒤에 하시는 거 이거는 아닙니까? 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요. 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 네. 같이 팀워크를 통해서 책자를 발간해요. 증권사에서 내는 그런 리포트처럼 그 책자 안내서를 내고 거기에는 뭐 이슈 분석도 있지만은 그 주식 종목 분석들도 있고요. 근데 네. 그걸 보면 그 분석한 그 메커니즘 같은 게 다 나오거든요. 그런 그래프로도 이렇게 나와 있고 그런 거를 참고하시면 그 계산하는 방법들도 익숙해질 수 있고요. 그리고 아마 채권형 주식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각종 블로그에 그 제 책 이야기들이 나올 거예요. 나와서 그러면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구나라고 해서 그 방식을 적용을 해서 이렇게 투자를 해보시면 훨씬 저는 도움이 되실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좋습니다. 저희 예전에 출연하셨던 숙향 선생님하고 네. 스타일이 되게 또 비슷하죠. 숙향 선생님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분이고요. 전 뵙지는 못했는데 그러세요? 저하고 굉장히 스타일이 비슷하고 맞습니다. 말씀 들어보다 보니까 철학도 굉장히 비슷해요. 예. 혹시 오늘 제가 이제 한 1시간 20분을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드리자면 숭실대 경제학과 그 홈페이지에 있는 자료실은 무료입니까? 무료죠, 당연히 무료고요. 저희가 그런 URL 같이 고정 댓글에 남겨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거기에는 항상 제 포트폴리오 분석이 있습니다. 그래요? 예, 지도 교수의 포트폴리오 분석 이렇게 해서 그거 그럼 많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매의 눈으로 쳐다볼 제가 텐데. 금액을 제가 넣어 놓지는 않지만은 비중으로 그 상위 종목부터 보유 상위 종목부터 적은 종목까지 쭉 나와 있고요. 그래서 제목도 얘들이 재밌게 달더라고요. 제가 2022년에 금융주들이 많이 하락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 제목을 서교수의 위기 이렇게 제목을 그때 한 20% 제가 손해봤다고 뭐 그렇게 적기도 하고 하는데 그 가감없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뭐 저는 이렇게 합니다라는 게 사실이다라는 그런 차원이고 또 관심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채권형 주식에 그런 생각으로 뭐 그런 것도 근데 사실 이제 채권형 주식이라는 게 이제 성장주가 득세하던 시기에는 별로 사람들이 눈길도 안 주고 또 이제 아무리 배당이 잘 나와도 평가 손실이 또 생길 수 있고 하다 보는데 요거는 이제 꾸준히 갈 수 있는 포트폴리오 또 이렇게 생각을 해야겠네요. 가치 투자 얘기하면 사람들이 잘 안 믿잖아요. 자꾸 가치 투자가 어느 대한민국에서 가치 투자가 되냐고 뭔 가치 투자야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약간 증명을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도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좀 얘기를 하고 싶어서 오늘 이제 사실은 채권 펀드 매니저로 가장 오랜 커리어를 함께 하신 그리고 또 가치 투자 주식 쪽에도 또 일가견이 있으신 우리 숭실대 경제학과 서준식 교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